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수백 년, 아니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동양의 역사는 한 편의 베스트셀러 소설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당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삼국지입니다. 이 소설은 복잡한 인간의 역사를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눈물이 많으며 오직 도덕과 의리만을 외치는 주인공 유비, 그리고 부유하지만 교활하고 피도 눈물도 없으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당 조조.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어 세금을 내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겪은 지금의 눈으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무능하지만 사람은 좋은 상사 유비, 그에 반해서 성격은 불같고 까칠하지만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성과급을 챙겨주는 상사 조조. 과연 누가 더 매력적인 리더입니까? 아니, 더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던 그 지옥 같은 난세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조에게 더 씌워진 저 두꺼운 악당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겨보려 합니다. 물론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이 마냥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잘못을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두가 공자왈, 맹자왈 하며 위선을 떨 때 홀로 다 집어치워 중요한 건 실력이야 라고 외쳤던 시대의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선과 악, 영웅과 간웅의 경계에서 줄타기했던 남자, 조조 맹덕. 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계바늘을 서기 15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조는 오늘날의 안후이성, 당시의 패국 초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조를 자수성가한 영무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숟가락을 물고 나온 슈퍼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승은 황제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군대 최고 사령관인 태위라는 벼슬까지 샀을 만큼 제국에서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그 금수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숟가락에는 씻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오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후한 말기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명문가 귀족들은 자신들의 핏줄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소 같은 인물은 4대에 걸쳐 최고위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라는 간판 하나로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조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돈은 많지만 근본이 없는 졸부, 신체를 훼손한 환관의 더러운 핏줄. 그들은 조조의 아버지 앞에서는 돈 때문에 굽신거렸지만 비돌아서면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린 조조는 이 지독한 따돌림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주눅이 들어서 방에 틀어박히거나 돈으로 친구를 매수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조조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거대한 반항심과 냉소적인 실용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문? 핏줄? 도덕? 너희들이 앞에서는 도덕군자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우리 아버지 돈을 탐내지 않느냐. 이 썩어빠진 세상, 거칠애와 위선이 지배하는 이 가짜 세상, 내가 실력으로 다 밟아주겠다.
조조가 평생토록 보여준 형식 파괴와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도덕관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는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컴플렉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청년이 된 조조는 일부러 더 망나니처럼 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어봤자 내시 손자가 공부도 하네 라는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사냥을 즐기고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며 돈만 믿고 까부는 양아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조의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남몰래 손자병법을 읽고 무너져가는 제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조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자 그의 삼촌이 아버지 조숭에게 매일같이 조조의 비행을 고자질했습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삼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느 날 조조는 삼촌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삼촌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조조가 풍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조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 아까 발작을 일으켰다며? 그러자 조조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아마 삼촌이 저를 너무 미워하셔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닐까요? 제가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나 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삼촌이 조조에 대해 무슨 나쁜 말을 해도 절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조조라는 인간의 무서운 싹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가족인 삼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대담함, 상황을 역전시키는 임기응변,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연기도 서슴지 않는 자세. 청년 조조는 이미 난세를 살아갈 준비를 마친 괴물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조조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허소라는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매달 1일 사람을 평가해 주는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가 되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허소를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허소는 조조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시의 손자의 양아치라고 소문난 녀석을 평가해봤자 자신의 격만 떨어진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조조는 끈질기게 거의 협박에 가깝게 허소를 몰아세웠습니다. 선생, 내 관상을 보시오. 내가 이 난세에 무엇이 될 상이오. 허소는 조조의 눈빛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망에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소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결국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내뱉고 맙니다.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음이다. 태평성대였다면 유능한 행정가가 되었겠지만 세상이 어지러우니 나라를 훔치고 세상을 뒤흔들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간웅, 즉 간사한 놈이라는 말에 모욕감을 느끼거나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박장대소하며 기뻐했습니다. 난세의 간웅이라. 영웅은 영웅이라는 것 아닌가. 그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는 인자한 척하는 도덕군자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지옥이 될 것임을, 그리고 자신은 기꺼이 그 지옥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남들이 욕하는 간웅이라는 타이틀을 스스로의 브랜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기 184년,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머리에 노란 두건을 쓴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난 황건적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조조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웠지만 주정은 여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조조는 낙향하여 때를 기다렸고, 곧이어 동탁이라는 괴물이 수도를 장악하며 제국은 파멸로 치닫습니다. 천하의 남자들이 동탁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때 조조는 홀로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긴박한 도망의 길목에서 조조의 인생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를 천하의 악당으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백사 살해 사건입니다. 쫓기던 조조는 아버지의 친구 여백사의 집에 몸을 숨깁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위해 술을 사러 나갔고 조조는 방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묶어서 죽일까요? 라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조조라면 이 순간 어떻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여백사는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조조의 머릿속에는 오직 생존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잡아 상금을 타려 하는구나.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조조는 칼을 뽑아들고 뛰쳐나가 여백사의 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일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마당, 시체들 사이를 확인하던 조조는 부엌 구석에서 꽁꽁 묶여있는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순간 조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조조를 잡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던 것이었죠. 묶어서 잡을까요? 라는 말은 돼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조조의 오해로 무고한 일가족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죄책감에 무너져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조는 악마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오다 술을 사들고 돌아오던 여백사와 마주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백사가 웃으며 반기자 조조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칼을 들어 여백사마저 베어버립니다. 자신의 범죄를 목격할 마지막 증인까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폐륜이자 학살입니다. 하지만 싸늘한 시신 앞에서 조조가 내뱉은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 비정한 선언, 이것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조조가 걸어갈 피와 철의 길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 따위는 되지 않겠다. 욕을 먹더라도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 방식대로 세상을 평정하겠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청년 조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냉혹한 독재자, 난세의 간웅 조조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덕적으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마입니다. 하지만 난세라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의 지독한 현실주의. 그것이 훗날 그를 최후의 승자로 만든 원동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도덕군자가 되느니 솔직한 악당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그가 이렇게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당시 수도 낙양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동탁 때문이었습니다. 동탁은 서쪽 병방의 거친 땅, 서량에서 자라난 군벌이었습니다. 십상시의 난으로 궁궐이 혼란한 틈을 타 군대를 이끌고 수도에 입성했는데 이때부터 제국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동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멀쩡한 황제를 끌어내리고 밤마다 궁궐에서 궁녀들을 겁탈했습니다. 심심하면 백성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즐겼습니다. 낙양의 거리는 동탁의 병사들이 저지른 약탈과 방화로 매일같이 불타올랐습니다. 황실의 권위, 법, 도덕, 그런 건 동탁의 칼 앞에서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천하가 분노했습니다.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산을 털어 군사를 일으켰고 원소, 원술 같은 전국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웠습니다. 이에 호응해 수십만 대군의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제후들은 모여서 매일 밤 술판만 벌였습니다. 동탁 군대가 워낙 강하니 신중해야 한다며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선봉에 서서 피를 흘리려 하지 않았죠. 이 썩어 빠진 연합군 속에서 정말 바보같이 유일하게 조조만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동탁의 부하 서영이 이끄는 정예 기병대에게 조조의 오합지졸 군대는 짓밟혔습니다. 조조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타고 있던 말까지 잃은 채 풀숲에 숨어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왔습니다. 폐잔병이 되어 돌아온 조조가 본 것은 여전히 기생들과 놀고 있는 제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는 결코 천하를 뵐 수 없다. 명분을 핑계 삼는 저 겁많은 늙은 여우들과는 미래를 동호할 수 없다. 그는 미련 없이 연합군을 떠나 연주라는 낯선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주인이 없는 혼란의 땅이었고 수십만 명의 황건적 잔당들이 들끓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똥 밟았다 하고 도망갔겠죠? 하지만 조조에게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황건적을 토벌해야 할 도적대로 볼 때 조조는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설득했습니다. 도적으로 살다 개죽음 당할 것인가? 내게 항복하고 정식 군인이 될 것인가? 조조의 배짱은 통했습니다. 무려 30만 명의 황건적이 무릎을 꿇었고 조조는 이들 중 정예를 골라 삼국지 최강의 보병군단 청주병을 창설합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리만을 추구하는 조조식 용병술의 시작이었죠. 이제 군대를 얻은 조조에게 남은 과제는 인재였습니다. 당시 인재 등용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가문인가, 효자인가. 하지만 조조는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품행이 바르지 않아도 좋다. 형수와 바람이 난 페르나라도 좋다.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좋다. 오직 전쟁에서 이길 계책이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기술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 과거를 묻지 않고 쓰겠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이 전과자라도 상관없으니 코딩만 잘하면 연봉 10억 주겠다고 공개 채용을 낸 겁니다. 세상의 꼰대들은 범죄자 소굴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곽가, 순욱, 정욱 같은 천재적인 아웃사이더들이 구름처럼 조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난세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조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군대도 생겼고 인재도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은 명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하를 뒤흔들 기회가 찾아옵니다. 폭군 동탁이 양아들 여포에게 암살당해 죽고 어린 황제 헌제가 보호자도 없이 황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원소나 원술 같은 군벌들은 힘없는 헌제를 데려와 봐야 밥만 축낸다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언했습니다. 천자는 하늘이다. 천자를 내 품에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주는 열쇠다. 조조는 즉시 달려가 굶주린 황제를 맞이하고 자신의 근거지로 모셔왔습니다. 이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조의 명령은 곧 황제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군대를 일으키면 정의로운 전쟁이 되었고 조조를 공격하면 반역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수 아닙니까? 남들은 황제를 짐덩어리라고 버릴 때 조조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만든 겁니다. 이 완벽한 승부수로 조조는 단순한 군벌을 넘어 한나라의 승상이 되었습니다. 파죽지세였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참칭하던 원수를 격파했고 천하의 맹장 여포마저 사로잡았습니다. 여포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조조는 배신하는 칼은 쓰지 않는다며 가차없이 목을 쳤습니다. 능력을 중시하지만 조직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전과가 많은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중원의 노른자 위 땅이 모두 조조의 발 아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쪽 하늘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먹구름의 주인은 바로 조조의 어릴 적 친구이자 숙적, 하복의 절대 지배자 원소였습니다. 당시 원소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하복의 사계주와 10만 정예병을 거느린 당대 최강의 제후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병력은 원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10대 1의 싸움. 모두가 조조의 패배를 확신했고 부하들조차 몰래 원소에게 항복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이제 원소의 시대다.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조조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허세였을까요? 아니요. 조조는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덩치가 커진 원소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이죠. 서기 200년, 원소의 10만 대군이 황하를 건너 진격해왔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요충지 관도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하북의 절대 강자 원소와 중원의 신흥 강자 조조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 전쟁.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조조가 식량 창고를 불태워 승리했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도대전은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와 미래의 혁신이 충돌한 거대한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인 원소를 봅시다. 그는 당시 모든 남성들의 워너비였습니다. 4대에 걸쳐 최고의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 수려한 외모, 우아한 매너, 거기에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하북 땅을 차지한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거느린 병력은 무려 10만 정예군,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그 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강물이 깃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땅을 울렸다고 합니다. 반면 조조는 어떤가요? 환관의 손자라는 컴플렉스, 이제 막 기반을 다진 불안정한 세력, 병력은 원소의 10분의 1인 고작 1만에서 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그런데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원소의 완패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역사가들은 흔히 원소가 무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원소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자했고 부하들에게 관대했으며 명분을 중시하는 모범적인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장애와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원소는 너무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겁이 많아집니다. 그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의 우아한 평판에 흠집이 날까봐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기막힌 기습 전략을 가져와도 그건 너무 위험해. 그건 정정당당하지 않아. 내 체면에 맞지 않아. 라며 회의만 거듭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죠. 요즘으로 치자면 스펙 좋은 임원들이 가득한 대기업에서 서로 눈치만 보느라 아무런 혁신도 못하는 덩치만 커진 대기업과 같았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직 생존과 효율에만 목숨 거는 실리주의자였죠. 전쟁 초반의 양상은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원소군은 높은 흑산을 쌓고 그 위에서 화살을 비우듯 퍼부었습니다. 조조군은 방패로 머리를 감싸고 참호 속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원소군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조조군은 맞불로 참호를 파서 막아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방어전이었습니다. 시간은 원소의 편이었습니다. 원소에게는 하북의 풍부한 식량이 계속해서 공급되었지만 조조군의 군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배고픔에 지쳐갔고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그 강철 같던 조조조차 마음이 흔들려 이제 그만 철수할까를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허유의 투항입니다. 허유는 원소의 어릴 적 친구이자 핵심 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법을 어겨 감옥에 갇히자 원소는 허유를 비난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의 말은 듣지 않겠다. 원소다운 고상한 태도였죠. 이에 앙심을 품은 허유는 어느 달없는 캄캄한 밤 원소 진영을 탈출하여 조조의 진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보초병이 조조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원소의 참모 허유가 투항해 왔습니다. 그때 조조는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보고를 듣자마자 조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슴상이 채통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맨발로 흙바닥을 달려나가 적장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춘 것입니다. 이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조조의 무서움입니다. 그는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용성만을 봤습니다. 이 맨발의 영접은 조조가 인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허유는 조조의 환대에 감동하여 원소군의 치명적인 약점을 털어놓습니다. 조승상, 원소의 10만 대군을 먹여 살릴 엄청난 귀양이 바로 오소라는 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장수는 술주정뱅이 순경입니다. 지금 당장 정예병을 이끌고 가서 그곳을 불태워버린다면 원소의 대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혹은 조조가 군대를 비운 사이 원소가 본진을 들이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리더, 특히 원소 같았으면 김 장군, 자네가 가서 확인해보게 라고 부하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이 직접 갑옷을 입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보겠다. 내가 직접 간다. 나를 따르라. 총사령관이 최전방 돌격대장이 되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킨 인 더 게임, 리더가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리더가 앞에서 칼을 맞으면서 앞장서는데 어떤 병사가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그날 밤 조조가 이끄는 5천 결사대는 원소군의 군복을 입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오소의 식량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수만 개의 횃불을 던졌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오르는 곡식 냄새가 수십 리 밖까지 진동했습니다. 원소의 10만 대군이 먹을 양식이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원소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밥줄이 끊겼다는 소식에 원소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소의 맹장 장압과 고람마저 조조에게 투항해버립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원소의 70만 세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소는 겨우 수백 기의 병사만 거느린 채 치욕스럽게 도망쳤고 결국 화병을 얻어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관도대전의 승리,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당대 최강의 적을 멸망시킨 전쟁사의 신화였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관리자, 원소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자, 조조의 필연적인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관도대전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야말로 제가 조조를 최고의 리더로 꼽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원소의 본진을 점령한 조조군은 엄청난 양의 편지 뭉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중에 조조의 부하들이 몰래 원소에게 보냈던 4통 편지들이었습니다.
조조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원소님,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배신과 압으로 가득 찬 편지들. 그 명단에는 조조가 믿었던 장군, 심지어 친척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승상, 이 배신자 놈들을 색출해서 본보기로 삼아 모조리 처형해야 합니다. 진영 전체에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봐 벌벌 떠는 장수들의 식은땀 냄새가 진동했죠. 보통의 독재자라면, 아니 유비였더라도 배신감에 피해 숙청을 감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편지 뭉치를 힐끗 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명령합니다. 이 편지들을 모두 광장에 모아 불태워라. 참모들이 깜짝 놀라 되묻습니다. 아니 숨상, 증거를 왜 없으십니까? 이때 조조가 남긴 말은 리더십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실려야 합니다. 당시에는 나조차도 원소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도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부하들은 오죽했겠느냐. 그들은 살기 위해 그랬을 뿐이다.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다. 모두 태워 없애라. 활활 타오르는 편지 뭉치와 함께 부하들의 죄책감과 불안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조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만약 배신자들을 처벌했다면 조직은 반토막이 났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또 다른 배신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는 침묵의 소각을 통해 부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위나라의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주군에게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관도대전의 승리로 조조는 중국 대륙의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조는 잔인하다고. 네, 그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세를 끝내기 위한 수술용배 쓰였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면 피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소처럼 인자한 척하며 우유부단하게 수술을 미루다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나을까요? 아니면 조조처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배를 가르고 병을 고치는 의사가 나을까요? 관도대전은 바로 그 유능한 악당의 손을 들어준 역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천하의 패권을 쥔 조조. 그의 시선은 이제 마지막 남은 땅, 남쪽의 푸른 강물을 향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다. 이 지긋지긋한 난세를 내 손으로 끝내리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넘치는 자신감이 그토록 경계했던 오만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리고 저 붉은 벽, 적벽에서 인생 최대의 그리고 가장 처절한 패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서기 208년 관도대전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고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조의 칼날은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도망다니면서도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남자 유비, 그리고 강동의 젊은 호랑이 손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8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병력은 20만 정도였겠지만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오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조를 냉철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관도대전 시절의 조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늘 불안해했고 귀를 열고 있었으며 부하의 말 한마디에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선 조조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이 북방의 병사들은 배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남쪽의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크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조조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실용주의자 조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원소의 모습, 덩치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기득권 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의 저주였습니다. 너무 큰 승리는 때로는 패배보다 더 큰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운명의 적벽에서 조조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손권의 참모 주유와 유비의 책사 제갈량, 이 두 천재의 연합작전 앞에 조조의 거대한 함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조는 배멀미를 하는 병사들을 위해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안정감을 얻었지만 기동력을 잃었죠. 한 번에 불지르기에 딱 좋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골이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던 그날 밤, 장강은 붉게 불타올랐습니다. 조조의 자랑이었던 80만 대군은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강물을 뒤덮었고 천하통일의 꿈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화용도라는 험한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진흙탕을 기어가며 병사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했던 치욕적인 패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도주로에서 조조는 3번이나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주유와 제갈량이 똑똑하다더니 별거 아니구나. 나라면 이곳에 매복을 두었을 텐데 여기서 매복이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웃음이 끝나자마자 적군이 튀어나와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3번. 사람들은 이를 두고 조조의 허세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조조의 무서운 회복 탄력성을 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멘탈이 붕괴되어 자결하거나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며 스스로와 부하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뻔뻔함과 강철 같은 멘탈, 실패를 인정하되 절망에는 잠식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조조를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었습니다. 적벽의 패배 이후 조조는 더 이상 무리한 통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실을 다지며 위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닦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든 권력자의 말년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조를 영웅이라 재평가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끔찍한 과오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늙어갈수록 의심과 편집증이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뽐내던 천재 양수를 군심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처형했고, 당대 최고의 의사였던 화타조차 자신의 머리를 쪼개 암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고문 끝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자신의 평생 동지이자 개국 공신이었던 순욱의 죽음입니다. 순욱은 조조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를 따르며 관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야심을 드러내어 위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자 한나라의 충신이었던 순욱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순욱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 보냅니다. 순욱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도시락.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 내게 필요 없다. 더 이상 너에게 줄 밥은 없다. 즉, 죽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신 주군에게 버림받은 순욱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결합니다. 젊은 시절의 조조는 능력 있는 자라면 적이라도 품었지만 늙은 조조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오랜 친구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권력의 화신이 되어버린 냉혹한 독재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주변에는 예스맨들만 남았으며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천하를 얻었지만 그는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시인 조조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조조는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칼을 든 손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적벽대전 직전에 쓴 시 단가행을 들어보십시오. 술을 대하며 노래하노라. 인생이 길면 얼마나 되겠는가. 아침 이슬과 같으니 지나간 날들의 고통만 많구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천하의 악당이라 불리던 남자가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노래했습니다. 낮에는 냉혈한 정치가로 살아야 했지만 밤에는 자신의 유한함을 슬퍼했던 인간. 이 모순적인 양면성이야말로 조조라는 인간을 단순한 악당으로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서기 220년, 파란만장했던 영웅의 삶도 결국 끝을 맺습니다. 병석에 누운 조조. 천하를 호령하던 그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아주 상세하고도 실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보통의 황제들은 자신의 무덤을 거대하게 짓고 금은보화를 함께 묻게 했습니다. 심지어 산 사람을 순장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천하가 아직 불안하다. 장매는 검소하게 치러라. 금이나 옥을 절대 넣지 말고 수인은 평소 입던 옷을 입혀라. 무덤에 봉분을 만들지 말고 나무도 심지 마라. 아무도 내가 어디 묻혔는지 모르게 하라. 내 첩들은 모두 재혼시켜서 살 길을 찾게 하라. 신발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워서 스스로 먹고 살게 하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허례허식을 거부한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죽어서도 도굴당할 것을 걱정했고 남겨진 여인들의 생계까지 걱정했던 지독하게 현실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조조. 그는 과연 영웅일까요? 아니면 악당일까요? 그는 분명 잔혹한 학살자였고 권력에 미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주 대학살과 같은 씻을 수 없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능한 황실과 부패한 귀족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자신의 능력으로 수습하고 가문이 아닌 능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열려고 했던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유비가 꿈꾸던 세상이 도덕과 인의가 살아있는 따뜻한 이상향이었다면 저조가 만든 세상은 피냄새가 진동하지만 배고픔은 없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를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유비 같은 인자한 리더를 꿈꾸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면 결국 조조 같은 유능하고 강력한 해결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난세의 간웅을 다시 호출해 재평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나쁜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죠. 조조는 천국에는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조조가 남아 있습니까?